건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갈 때 이뤄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 역량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겠죠. 태어나서 평생 지속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독일의 정치 교육을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독일 정치 교육의 제도와 역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독일 정치 교육의 제도와 역사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왜 다른 나라도 아닌 독일의 정치 교육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독일 유학 시절에 겪었던 문화 충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날은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유리로 된 큰 서점 같은 게 있고 간판이 있길래 우연히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정치 교육을 위한 연방 본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어렵게 쓰는 건 독일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책들도 많고 근데 그 책들 제목을 보니까 나치즘 그리고 독일 헌법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책들이 많고 사람들이 보고 막 가져가요. 돈을 안 내고 가더라고요. 오. 여기 도대체 뭐지? 왜 사람들이 그냥 가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 독일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배우기를 위한 국가기관, 정부기관을 운영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한국인으로서 사실 뭐 저희 교과서에서 배우긴 했지만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남았어요. 제가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독일 친구가 오더니 너 법적으로 하자 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느꼈죠. 문화 충격, 두 번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치국가라는 그런 우리가 교과서에나 보는 그런 말을 그냥 일상 대화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 가장 큰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그 이유와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예. 가장 큰 문화 충격이고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최 선생님께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정치 얘기를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 근데 우리는 정치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 가치 문제, 뭐 자유나 평등 뭐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런 가치와 정치적 현상을 결합시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남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통해서 생겼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트레이닝을 구축한 정치 교육의 제도가 뒷받침됐었어야 그 트레이닝이 가능한 거였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독일 사람들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본적으로 새롭게 국가를 건설해야 될 상황 속에서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를 이식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식시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정치교육의 방법론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주목하는 거죠. 예. 네.
얼핏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교육은 좀 당연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민주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민주주의는 하나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그건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숙한 시민성을 확보하면서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체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익히고 자기가 그걸 입각해서 이렇게 뭔가 사회 참여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교육 차원에 있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계화된 방식으로 습득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른 돼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예. 그리고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 교육에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 교육을 전제한다,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 네. 궁금증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정치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시민 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최 선생님 어떠세요? 처음에 독일에서 폴리티셔 빌딩, 정치 교육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좀 낯설었었죠. 저는 굉장히 낯설었었거든요. 저도 낯설었죠. 그렇죠. 어. 이 정치 교육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미 19세기에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 때 다 읽어봤던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예. 네, 아우, 그렇죠. 제목만 봤어요. 자유론이요. 네, 자유론. 예. 거기에 보면 이 political educ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왜 정치 교육이 필요한가를 이제 미리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실현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가 이 political education은 꼭 해야 된다. 독일에서 이제 특별히 이 political education, 그러니까 politische Bildung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시민 교육이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의 형태, 교육의 성격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의 색깔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러니까 나치의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치의 형태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바뀐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일 쪽에서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그 시민교육이라는 그 컨셉을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이 폴리티셔 빌딩이라는 이 개념을 선택하면서 이 체제 전환 속에 응용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정치 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같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정치 교육이라는 용어가 뭔가 당파성을 띤 이데올로기 교육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그 유럽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로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왜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정치 교육을 할 때 정치 교육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항상 그 뒤에는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거는 공동체의 사안, 그러니까 정치적 현안이죠. 대부분 우리가 정치적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관되는 주제가 건드려지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합의도 하고 그 합의에 입각해서 실제로 행동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정치의 맥락 속에서 이 정치 참여를 어떻게 가능하게끔 할 것인가,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민성인 거예요. 시민의 역량인데 시민의 역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시민교육인 거고 정치의 프로세스,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그 정치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정치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치 교육이나 또 시민 교육이나 사실은 맥락 속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치 교육은 시민 교육이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사회에서도 굳이 독일만 시민 교육이 아닌 정치 교육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네요. 네, 정치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럼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니 왜 너희들은 정치 교육이란 말을 써? 우리는 다 시민 교육인데. 근데요, 그런 그게 얘기를-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political education이라는 표현이 있고 독일 말로 politische Bildu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빌둥은 education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느낌이 좀 다른 아, 단어예요. 느낌이 왜 다르냐면 이 빌둥은 사람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 과정 그리고 자기가 성장하는 것 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에듀케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 안에 있는 탤런트들을 좀 끄집어내주는 그 라틴어, 교육이죠. 예. 예. 라틴어의 뭐 에듀커, 뭐 이게 아. 라틴을 끄집어낸다. 아, 학습지 느낌이 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학습 예. 그런 느낌이 나는데 폴리티시의 빌둥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 누가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그 교육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적 의미를 이 사람들은 좀 지키고 싶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배경과 현재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주제가 참 광범위한 것 같네요. 독일의 정치 교육이라는 것이. 자, 저희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일 정치 교육의 제도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첫 번째 1918년에서 1933년 바이마르 시대의 정치 교육 시기. Arbeiter und Soldaten, das Alte und Morsche, die Monarchie ist zusammengebrochen. Es lebe das Neue, es lebe die Deutsche Republik. 독일의 민주주의가 이때 처음 시작이 됐다고요? 이때 예.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제 원래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를 제도적이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담은 굉장히 좋은 헌법이기도 해요. 헌법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문헌에서 읽기로는 크게 하나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공민과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국가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세계 시민으로서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갑론을박 이제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절충하는 그런 방안 속에서 이제 사실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또 시민성에 대한 학습이 학교에서 시행이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학생 중심의 어떤 그 자기 성찰, 자기 형성이라는 굉장히 그 구성주의적으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학습의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시민의 의무는 뭐냐, 권리는 뭐냐. 그래서 주입의 방식으로 네. 이 시민성들이 이렇게 좀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진 측면들이 있죠, 이 당시에. 바이마르 시대 때. 네, 바이마르 시대 때. 근데 이게 시대별로 딱 보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이제 나치즘 시대가 또 온단 네네네. 말입니다. 이때의 정치 교육은 어땠을까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관념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늘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죠. 예. 근데 전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유를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의 자유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트럭처, 구조를 딱 짜놓고 예.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뭐 교육의 형태를 보면 정치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데올로기식의 어떤 교육, 그러니까 나치의 뭐 어떤 인종주의나 또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득의 과정, 예? 그러니까 세뇌의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식의 정치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100%에 가까운 주입식 교육, 세뇌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가 획일화시키고 네, 획일화시키고, 통일화시키고. 네, 통일화시키고. 예.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전쟁이 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도 미군정에 의해서 재교육 정책이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 또 이루어졌을까요? 재교육 정책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잖아요. 네. 그 끝나는 시점에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 이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센 놈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다시 세지지 않게끔? 완전 짓밟아야죠. 그렇겠죠. 예. 네.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고개도 그렇죠. 못 들게. 네. 네. 그래서 독일의 힘을 완전히 빼는 그런 플랜까지 있었는데 독일을 철저하게 비공업화, 그 다음에 농촌 국가로 만들고 농업 국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비군사화 조치.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되고 유럽 부흥 정책을 쓰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냉전이 막 시작되고 독일이 예전에는 적이었지만 내가 관리하는 영역인 거예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바깥에 소련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막강한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편을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독일이 일어설 수 있게끔, 그리고 철저하게 민주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접근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독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외부에 의해서 독일이 강제로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을 당한 게 된 건데요. 그렇죠. 그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남이 강제로 시키려고 하면 반발감이 들잖아요. 당시 독일인들은 그런 반발감은 없었나요? 반발감이 왜 없었겠어요. 사실은 처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반기에는 이제 과거청산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막 썩 진척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전통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숨에 일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전체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한 상태라, 그리고 패전의 상태라, 완전 패닉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 새로운 시스템을 해라.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이제 경제적인 도움과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희망들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초대 수상 아데나워 수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외교 정책이 그 서유럽으로의 통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쪽으로 이 사회를 체제 전환시키는, 그다음에 미국으로의 어떤 접근, 요 부분이 이제 주로 외교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정부가 철저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사회를 재구조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독일의 시민들도 부응을 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재교육 정책이 펼쳐지면서 독일인들에게도 좀 이렇게 교훈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체적인 문제에서 우리 독일인들의 그 자존심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를 맞기는 맞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독일 국가, 바이마르. 하지만 민주주의자가 없었던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도 지역 봉사를 위한 제국본부라는 국가기관이 있었거든요. 네.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재교육에서 자기 재교육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치즘 이후에 독일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각각의 이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점은 이거겠죠. 나치즘의 사상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고 신생 민주국가를 위한 의식, 또 문화 차원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1950년에 주교육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먼저 이제 그 아시다시피 독일은 연방 국가잖아요. 독일에는 그 16개의 연방주가 있는데 이 16개의 연방주가 다 하나의 국가예요, 작은. 거기에 헌법도 있고 자기네 이제 교육 제도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그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방이라는 독일이라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선을 맞춰갖고 이렇게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각 주 연방주의 교육 장관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95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교육 정책의 그 일환으로 교육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연방주의 그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시작한 게 정치 교육이죠. 이게 독일이 아까 연방국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소관이에요. 연방은 기본 틀만 좀 제시를 좀 하고, 세부적으로는 이 권한 자체는 이제 주에 있는데, 네. 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은, 자, 이제 정치 교육, 사회과 교육,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교육들을 한번 주 특색에 맞게끔 우리 한번 실행해 보자. 처음으로. 네. 이제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다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모여서, 네, 해보자.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 커리큘럼도 만들고, 교과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라는 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새 출발이네요. 새 네, 출발. 새 출발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1950년대 지역 봉사를 위한 연방 본부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런 거에 이제 설치 배경이라든지, 예, 뭐 창립 배경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역 봉사라는 게 독일어로 표현하면 이게 하이마트 딘스트거든요. 예? 하이마트 딘스트. 우리 하이마트로 가요 뭐 있잖아요. 그 하이마트. 예. 갑자기 에어컨을 살 뻔해가지고, 폰을 살 뻔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이마트가 그 이제 독일 말로 내 고향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이라는 뜻도 있고, 네. 그게 향토, 그게 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제국 시대 때부터 전통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1950년대에 부활을 시킨 거죠. 이름만 살짝 바꿔서. 네. 그 하이마트 딘스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는 공간이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고, 그 공간 속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 공간 속에서 내가 나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뭔가 역량이 필요하겠죠? 예. 그럼 국가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정치교육, 그러니까 이미
그 제국 시대 때부터 뭔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이 새롭게 그 전통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 이름을 나중에 이제 연방 정치교육원으로 이제 그걸 만들 때 그 전통을 살리면서 그 정치교육을 위한 뭐 연방센터 뭐 이런 식으로 연방교육원 형식으로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꾼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접어드는데요. 이때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착 그리고 확장기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정치교육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1960년대 같으면 이제 독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68 운동이라든지 뭐 그 전에도 이제 굉장히 좀 그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과 관련해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를 계승했던 지역 봉사를 위한 예. 연방 본부. 네. 요게 명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963년에 그러니까 연방 정치교육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서 기관명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본부.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연방정치교육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뭐냐면 1950년, 59년, 60년에 그 반유대주의 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의 공동묘지를 습격해서 파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렇겠네요. 무엇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 비판이죠. 이제까지의 예.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 비판. 이제까지 정치교육을 해왔는데 이게 정치교육이냐라는 비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거셌고 연방정치교육원 내에서도 다시 그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제도 더 과거에는 뭐 민주주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치중했다면 좀 더 이제 뭐 그 사회적인 거, 사회적 공동생활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시야를 돌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975년도에 연방정치교육원 동구권 연구소라는 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독일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년도에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 빌리 브란트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이제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동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방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냉전의 시기에 소련을 비롯한 이 동구 세계에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진짜 인포메이션,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인포메이션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소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정치 교육에 필요한 머티리얼들을 생산해내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서 그게 이제 1차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오스트콜렉 그 동구권 연구소 이게 이제 만들어졌었던 거죠. 네, 1980년대는 또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연방정치교육원의 역할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일단 1980년대라고 하면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이 정치교육을 시작한 지 꽤 되잖아요. 1952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자료들이 이제 막 그동안 이제 쌓이겠죠. 예, 축적됐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연도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교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뭐 공영방송사랑 협력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매체 중심의 교재가 등장한 게 또 1980년대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영역을 넘어서 이제 문화가 이제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98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전반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의 업무 분야가 그 스펙트럼이 매우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당시가 독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예, 라인강의 그러면서 기적이 그때인가요? 라인강 기적은 그 훨씬 전이고요. 예. 50년대, 60년대. 많이들 궁금하셨죠? 제가 짚어드렸어요. 예. 그 당시였고. 성냥불 하나로 10명이서 예. 담뱃불을 피웠다는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80년대는 정말 그 독일이 최고의 부유한 국가, 서구에서도. 이제 80년대에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선배님들은 일단은 장학금도 많잖아요. 기회가.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90년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기회가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런 기회가 없으니 뭐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갑자기 그때 또 추억이. 예. 독일에서는 어떤 알바예요? 아, 독일에선 소시지 안 해본 거 맥주 없습니다. 집, 호프집 알바 하나요? 호프집도 해봤고요. 그러셨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역시 뭐 자동차. 제철소에서 뭐 이렇게 뜨는 거. 예. 근데 거기는요, 한 4주 아르바이트 하면요, 얼마를 버냐면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세금 같은 건 연말에 또 이렇게 또 우리 연말정산 하듯이 이렇게 예. 다시 이렇게 그대로 주거든요. 팀장님의 그러니까 유학생활 얘기는 또 다음 회차에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 정치교육 제도와 역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독일의 정치교육의 역사적인 특징을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독일의 정치교육의 특징은 네. 국가가 일단 판을 깔아준다. 그렇지만 개입은 안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8길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가 뭐 연방정치교육원이나 또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제도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한 것들, 그 판단력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독일 정부의 어떤 그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제도 설계를 어쨌든 굉장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한 것 같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독일은 1945년도에 패망한 이후에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해답을 정치교육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반목 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립적 기관에 의한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독일 그 정치 교육 역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징 내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뭐 이런 거 보면은 의지 같아요. 저는 민주주의를 가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 또 민주주의 시민 의식을 또 숙성시켜 나가는 예. 그런 과정의 독일의 역사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제도화된 독일 정치 교육의 이론적인 토대라 불리는 요거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이텔스바흐, 정확한 이제 또 독일 유학생 출신이십니다. 아, 그 말이요? 예. 보이텔스바흐 컨센스. 보이텔스바흐 컨센스.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